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2023년 운전직 대비 강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요 운전직 사회의 김현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강의를 고민하고 기획하면서 제일 중점에 둔 것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컴팩트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공부의 양을 줄여주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 안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반복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또 필요에 따라서는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돌려볼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되는 그런 이론 강의를 촬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컴팩트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좀 많이 좀 걷어내고 시험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번에 그 교재가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새로 나온 교재에 맞춰서 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은 그 교재가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봐왔던, 혹여라도 기존에 교재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기존에 봐왔던 교재보다 훨씬 슬림한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하거나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필기를 하시면서 이 책만 봐도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의 기본 틀은 제가 이제 만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서 책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단권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업을 통해서 같이 단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좀 수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필기 잘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 잘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촬영을 해서, 제가 이제 좀 운전직 사회 강의를 단연간 하고 또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거는 문제풀이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론을 알아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라든가 묻는 방식을 전혀 새롭게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는 최대한 빨리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풀 강의에서 조금 문풀 강의에 좀 힘을 주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일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와 우리 운전직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총 3과목이죠. 정치와 법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회과학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경제 얘기할 때도 경제란 무엇이냐부터 얘기할 거고요. 사회문화 얘기할 때도 과연 사회문화 현상이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정치를 시작할 텐데 정치란 무엇이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무엇이냐 요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의 의미와 관점.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 여기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읽으셔도 되고, 이 이스턴이라는 학자예요. 이스턴이라는 학자. 자, 우리가 이스턴 그러면 우리가 각각 학문마다 대표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역사학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던 E.H. 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은, 그쵸, 국부론을 썼던 아담 스미스, 이렇게 각 학문마다 그 학문을 대표하는 학자가 있잖아요. 이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정치학을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이스턴이라는 학자는, 자, 정치라는 것은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자, 사회적 희소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소가치. 예, 사회적 희소가치. 희소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즉 희소한 가치잖아요. 희소한 가치. 희소하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부족하면 희소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진 욕망 보다 존재하는 것이
자원에 존재하는 자원의 양이 더 적었을 때 우리는 희소하다라는 겁니다. 즉, 자, 희소하다라는 개념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아시겠죠? 상대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권력, 우리가 정치적 희소가치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돈, 다른 말로 부가 되겠죠. 이걸 경제적 희소가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 사회적 희소가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즉 정치적 희소가치, 경제적 희소가치, 사회적 희소가치,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희소가치들. 자, 누구나 권력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딱 한 자리이기 때문에 5년에 딱 한 자리만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라는 걸 통해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기란 쉽지 않죠. 자,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사회적 희소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게 정치다라고 누가 얘기했다? 이스턴.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요것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이제 희소가치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제가 넘길 때 딱 여러분들은 일단 필기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딱 넘기는데 필기가 안 돼 있다. 그럼 딱 멈춰서라도 필기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현상설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집단현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둘의 관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행위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국가만의 고유한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자, 집단현상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를 포함해서 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집단에서 친구 관계에서도 뭐 정치는 발생한다라는 것이 집단 현상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은 건 요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쯤에다가 여러분 그림 그리면 좋겠네요. 자, 집단 현상설이 더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자, 국가 현상설은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국가 현상설도 국가현상설의 국가도 집단현상설에서 말하는 집단 중에 자, 요거는 필요 없겠네요. 그쵸? 국가도 집단현상설에서 말하는 집단 중에 하나이므로 국가현상설도 역시 집단현상설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이 둘의 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현상설을 좁은 의미라고 얘기하고 집단현상설을 넓은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 사례가 나올 겁니다. 사례가. 그러면 그 사례가 나왔을 때 아, 이건 국가현상설이네, 이건 집단현상설이네 구분하고 나머지 특징들은 여기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가 국가현상설인지 집단현상설인지 알아보려면 키워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국가현상설의 키워드는 여러분 자, 요런 겁니다. 물리적 강제력. 자, 그 다음에 통제, 지배구조, 뭐 지배, 통제, 지배 이런 말 나오는 거, 그쵸? 강제, 뭐 이런 말 나오는 거는 자, 국가현상설입니다. 국가현상설이고 그래서 국가 특유의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집단현상설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국가 역시 일종의 집단임으로 포함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만약 나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너무 쉬워서. 자,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자,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집단현상설, 국가현상설이 집단현상설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자, 일단 문제 풀 때는 각각의 좀 나눠가지고 어떤 게 집단이냐, 어떤 게 국가냐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치 권력
것과 관련된 사례는 국가연상서를 기본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집단현상설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집단현상설에 관련해서 이런 선지가 나온 적 있죠. 다원화된 현대사회. 여러분 다원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자, 현대사회. 예. 자, 다원화된 현대사회엔 자, 다원화된 현대사회는요. 뭐가 좀 적합할까요? 집단현상설이 적합합니다. 상대적으로. 집단현상설로 정치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자, 적당하다. 요 정도까지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갈게요. 정치 체제.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뭐지? 여기도 뭐 갑자기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반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다가 자꾸 뭐 민주제니 공화제니 뭐 군주제니 왕정이니 막 이런 표현이 나오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뭘 중심으로 구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이래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좀 여기서 좀 이걸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요 개념은 요 개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있죠. 자, 요거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민주주의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상관이 없어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도 본인들이 민주주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경제 체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예요. 그래서 정치 체제 이야기할 때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경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경제 파트 들어가면 이 부분도 배웁니다. 그래서 자, 자본주의는 이제 시장 경제에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그 경제 체제고, 사회주의는 이제 국가가 좀 어느 정도 사적 소유보다는 국가의 공적 소유를 강조하는 이제 개념이고, 자, 그런데 자, 정치 체제를 분류할 때는 여러분 크게 군주정과 공화정이라고 분류를 해요. 군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군주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화정이라는 것은 여럿이 함께 화합하여 정치를 하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만 이게 군주정과 좀 비슷한 말들이 자, 전제 정치, 독재, 이런 거는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비슷한 말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전제적 공화정 그럼 틀린 말 아닌가요? 예, 전제성을 가진 공화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헌 군주정도 약간 가도기적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조선시대처럼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정, 그러니까 왕이 군주가 된 군주체제를 우리가 절대 왕정이라고, 왕이 다스리는 군주정이죠. 당연히 왕도 군주니까. 자, 왕정에서요, 여러분, 자,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시민혁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왕정이 무너지고 들어온 게 입헌 군주제예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뭐 독립협회라든가 그쵸, 뭐 갑신정변 막 이럴 때 등장했던 게 이제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입헌이라는 단어예요. 입헌인데 군주제야. 여러분 입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헌은 헌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지 말고 헌법에 입각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에 입각해서, 법은 누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죠. 의회는 누구예요? 국민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정치를 해라, 군주야, 이렇게 되는 게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는 나름 입헌이라는 말은 민주주의적 요소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사회계약설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입헌군주제부터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다만 뭐예요? 군주제잖아, 군주제. 군주제다 보니까 아직 공화제라고는 보지 않아요. 공화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군주가 있는데 민주주의적 요소가 들어와 있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자, 이제 군주제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민주공화정. 인데요. 이 민주공화정의 과정에서도 독재자는 뭐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독재자가 공화정 시스템에서 선거라는 걸 통해서 히틀러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틀러도 독재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만 히틀러도 형식상으로 보면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즉 공화정의 시스템 안에서 등장한 군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권위주의라고 얘기해요. 권위주의. 그래서 권위주의적 혹은 권위주의적, 같은 말로 전제적, 같은 말로 독재 내 공화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왕정, 입헌군주제, 공화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왕정, 입헌군주제, 공화정 요 순서구나. 정치체제는 요 순서로 발전해 왔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입헌군주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군주제라는 측면에서는 예전의 모습이지만 입헌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민주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민주주의는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시민혁명 배우겠지만 시민혁명도 사실 영국의 명예혁명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제 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국가의 의미와 형성 이론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최근에 뭐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국토는 영토 영의 영공을 얘기한다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여기서 주권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주권. 자, 그래서 주권이 좀 중요해요. 주권이 좀 중요해요. 주권. 자, 주권의 개념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권은 뜻이 두 가지예요. 대내적인 뜻이 있고 대외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대내적으로 주권은 최고성이라고 얘기하면 최고성. 자, 그러니까 가장 높다라는 뜻이죠. 주권, 가장 높은 권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국민주권이라고 얘기하면,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가장 최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라는 그 최고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주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내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되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자주성,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 대외적으로 사용됐을 때 대한민국은, 자,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김구 선생님이 주권국가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때 얘기하는 주권. 자, 이때 이야기하는 주권은 최고 권력이라는 뜻이고, 이때 이야기하는 주권은 독립적인 이런 뜻이에요. 독립적인 권력. 자, 대한민국은 독립적인 국가이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권국가이다. 자, 이럴 때는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권평등주의 뭐 이 정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주권의 귀속에 따라서 군주주권론과 국민주권론이 있어요. 국민주권론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사회계약설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만 먼저 좀 사전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자, 주권은 크게 주권설은 군주주권설과 국민주권설이 있는데
사회계약자를 우리가 나중에 3명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3명을 배울 텐데 그 뒤에 나오는 로크와 루소는 국민주권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자, 맨 처음에 나왔던 이 홉스는 과도기적 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군주주권설을 주장합니다. 사회계약서, 근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군주주권론을 주장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건 요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 군주주권론은 기본적으로 왕권신수설이라고 하는 학설의 기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홉스는요,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군주주권설을 주장하진 않아요. 즉, 홉스는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군주주권론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홉스의 위치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홉스를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요거 이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홉스는 군주주권설을 따랐으나 사회계약론자로서 왕권신수설보다는 천부인권설에 입각해서 사회를 이해하는 학자였다라는 거 꼭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건 좀 이따 제가 사회계약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론 관련해서도 두 가지 국가론이 있습니다. 국가론 하나는 소극적인 국가론, 여기서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제 적극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되는 건데, 그래서 소극적 국가론, 적극적 국가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보고, 요 표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자, 먼저 자, 소극적 국가론이라는 것은 국가가 최대한 국민들의 삶에 혹은 시장에 개입을 자제하는 겁니다. 잘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그냥 국민들의 어떤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 기본적인 기능만 하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경찰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야간에 경찰 역할만 해라. 그래서 국가는 야경국가론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건 간섭하지 말고 그냥 야간에 경찰 역할만 해. 내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만 해. 재산의 증식이라든가 재산의 거래라든가 재산권의 형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할게. 시장에 다 알아서 할게. 절대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장을 누가 했느냐? 아담 스미스가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로 한번 추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소극적 국가론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의 기초에 있다. 자, 자유방임주의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경제사상이거든요. 자,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걸 되게 강조해요. 그런데 적극적 국가론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국민 전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적극적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국가 형태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그리고 이걸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은 케인즈인데, 이 케인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정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좀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결국 소극적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최대한 경찰 역할만 하면 될 정도로 규모가 작아야 돼요. 이거 작은 정부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큰 정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기능이.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의 이런 거 구분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출제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년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서는 여러분이 모르시면 사회계약서를 모르시면 거의 뭐 시험에 한두 문제는 틀릴 각오를 하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서는 그만큼 자주 나온다,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된다라는 말은 이렇게도 이해하셔도 돼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라는 얘기는 나올 때 되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매년 출제되니까 좀 새로운 걸 내야 되잖아요. 출제자들 입장에서 매년 똑같은 걸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너무나 중요해서 내긴 내야겠는데, 지금까지 출제가 너무 많이 냈어. 그러면 자꾸 세세한 거를 자꾸 변형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쵸? 그럴 필요, 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그러니까, 묻는 방식을 좀 특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사회계약설을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세 명의 학자를 비교해서, 표로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자, 그거보다 요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걸 보겠습니다. 차이를. 뭐냐면 사회계약설은 나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학설이고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학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계약설이 로크는 어떤 주장을 했고 루소는 어떤 주장을 했고 홉스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사회계약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학문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 의미는 어디 담겨져 있냐? 바로 이 공통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통점에. 그래서 시험도 의외로 공통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회계약설 그러면 여러분은 시대의식이 근대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사회계약설은. 자, 그러니까 자, 모든 사회계약설은 자, 근대의 그 개인주의적 접근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이전부터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기초해서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계약설 대부분이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럽 서양의 역사에서 근대 이전의 사회는 중세 사회고 중세 사회는 신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예요.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했던 사회계약설은 당연히 개인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다는 개인을 좀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사회문화 시간에 들어가면 미시적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미시적이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개인주의고 미시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이런 거를 우리가 자 이거 지금 사회문화 시간에 좀 쓰이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배우는데 이 사회 명목론은 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여기 있네요. 자,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지. 즉, 사회는 이름만 있는 것 뿐이지, 결국엔 사회라는 실체는 없는 거고, 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것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 명목론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런 사회 명목론의 입장,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회계약설은 개인주의고 미시적 관점이고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다시 사회계약설은 개인들이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회가 아니라 바로 개인들이고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사회 명목론적 관점 혹은 사회 명목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정리하시고 두 번째 사회계약설 모든 사회계약설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은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이런 뜻이에요.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사회계약설은 에서 국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 자,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가 있는 게 좋겠네 해서
그냥 수단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사회계약서에서 말하는 계약은 말씀드렸죠.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란 말은 일부러 했다라는 거. 일부러.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하니까 우리가 일부러 한 거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뭐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사회는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여러분 잘 정리. 모든 사회계약서는 계몽사상의 특히 계몽사상 중에서도 첨부인건설의 영향을 받았으며 시민혁명의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계몽사상 혹은 첨부인건설, 그 다음에 자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시민혁명, 이렇게 딱 순서가 잡혀야 돼. 순서가 잡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시민혁명은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줬다. 이러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사회계약서, 홉스의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루스의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루스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혁명은 루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면 틀려요. 루소의 사상이, 이런 건 맞아. 이건 한 칸 건너도 안 건너도 다 맞아요. 시민혁명이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맞아요. 순서가 이렇게만 되면 다 맞아요. 흐름이. 근데 이게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 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홉스의 이론은 계몽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가 항상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시민혁명. 요 순서구나. 다시,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시민혁명. 요 순서구나. 요 순서를 잘 잡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구에게? 왕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왕권신수설이라고 얘기하죠. 왕권신수설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 왕이, 자, 백성들을 지배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사회의 흐름이었다면,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신이 누구에게? 백성들 모두에게 태어날 때부터 자 권리를 줬습니다. 그 권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첨부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첨부인권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첨부인권을, 다른 말로 뒤에서는 그런 걸로 자연권이라고 해요. 그 자연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여 뭐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만드는. 근데 그 사회가 왕이어도 되고 뭐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사회라고 씁시다, 여러분. 사회. 자, 사회를 만든다. 자, 요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과 백성들의 위치를 바꾸어내는 아주 급격한 혁명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젠 요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공통점에 대한 이해를 했죠. 즉, 사회계약설이 갖는 역사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홉스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